우리나라에서 가장 정교한 예술품이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아요. 두께가 0.05mm예요. 현대 장인들한테 여쭤봤더니만은 나는 복원할 수가 없다라고. 중국도 자연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우리처럼 쓰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미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7개의 가지다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거든요. 백제에서 두 손으로 받쳤다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었는데 가장 큰 피라미드 올려놓고 진시황의 여산릉을 옮겨놔도 스페이스가 남는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거는 진짜 그냥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나요?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 고고학과,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에서 이슬람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사학과에서 일본사 그리고 한일관계사 등을 가르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나행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으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꽤나 역사에 관심도 많고 역사 지식의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꽤나 높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은 역사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좀 궁금한데 일본은 역사 교육이 저희가 뉴스로 들을 때 와 이건 개탄한 일이다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어때요? 일본 그냥 보통 국민들의 역사 지식의 수준이 어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6년, 3년, 3년, 12년 동안 교육 과정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이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강조를 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을 안 한달지 또 이제 저렇게까지 강조해서는 안 될 부분을 강조하는 이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일본의 고중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신사 찾아가서 뭐 문화 체험을 한달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독도와 관련된 시마네에 가시면은 이즈무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신사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기원 전에 만들어진 건조물인데 말 그대로 신의 작품이다. 이런 기술은 뭐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서 강조한달지. 진짜로 그래요? 그럼 실제로 교과서가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몇 사람 한 알음씩 해야만 되는 그런 기둥이 발견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정도 기술은 뭐 이집트나 뭐 다른 기술력으로 하면은 못 만들 게 없는데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일본에 예수님 무덤도 있는데 뭐가 없겠어요. 예. 일본에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특히 좀 약간 저는 호들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나치게 와 세계에도 뭐 감탄하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왜 지나친 국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계인들이 잘 모르는데 세계가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광고 문구가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가 경탄, 뭐 경악 하면서 일본사의 미스테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별로 미스테리 같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막 강조해서 그거를 지자체가 경쟁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오바했다 그런 식의 표현도 서로 없고 그냥 본인들끼리만.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 지자체들끼리 경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데 갈라파고스화가 좀 심하군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역시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문명의 빛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한반도 건너서 일본으로 가고 그런 이제 문화 후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콤플렉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근대 이제 문명 기화되면서부터는 이제 역으로 봐라 이렇게 문화 후진국에서 세계 넘버 1, 2의 선진국으로 갔다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더 크게 증폭시켜서 강조하는. 근데 뭐 사실인 부분도 분명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정말로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것도 굉장히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면 사실조차 작아지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 약간 갈라파고스화 돼가는 부분이 있군요.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5세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고분으로는 5세기
오사카의 사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인덕천왕 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은 이집트 피라밋을 가장 큰 피라밋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의 여산능을 옮겨놔도 스페이스가 남는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집트 피라밋이나 진시황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기원전 뭐 한참 전의 얘기고 이건 5세기, 또 게다가 기본적 구조가 다르죠. 사실. 5세기 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예전에 한번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구석기를 유조를 했잖아요. 한 10년간.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구석기라는 것도 한 번 나오면은 그게 실제 그 연대가 맞는지 2, 30년 이상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천 전공리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도 말이 안 되거든.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나오는데 연대가 올라가 10만 년씩. 근데 다들 중립기에 넣고 저거 이상하다 이러는데 교과서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그냥 반영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은 자기들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우익 교과서 많은 이유가 자기네들이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역사를 만드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덕천왕릉도 거대하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럼 그저께 거대하게 만들었으면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청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의 집자리는요 더 작아져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놓고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들을 다 빼버리고 그렇다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여기가 우리가 최고라고 한들 가서 검증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일본의 이야기인 동시에 한국도 좀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잘한 것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는 크고 오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것은 일본 사람들을 보고 경쟁의식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서 저는 국뽕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주고 이렇게 봐도 훌륭하구나 라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사실 저는 아주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술적 담론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담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국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왜냐하면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이제 국가의 시민의식을 뭐 고취시키든지 고양시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가 동원돼서 현대 시민들의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술적 담론에서의 역사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균형감각을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현대 국가 영토 안에 역사라는 게 있고 자기 민족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두 개를 동일시해요. 한반도 역사인 동시에 한민족의 역사, 뭐 만주도 포함되고 있지만요.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지장 없는데 한국인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 가면은 헷갈려버려요. 러시아만 해도 극동 지역은 역사 이제 딱 150년. 미국은 정리가 안 되죠. 텍사스는 뉴멕시코나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라는 담론은 상당히 저희 세계사를 다양하게 볼 때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하틀리라고 하는 작가의 중재자, 그러니까 이제 The Go Between이라고 하는 작품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과거는 왜곡이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를 이제 다룰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역사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중심을 좀 잡고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이때 살아가던 분들 혹은 뭐 더 올라가면 청동기 시대 혹은 뭐 신석기 시대 한반도인들을 과연 현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어떤 이 범주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고립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만만찮게 일본처럼 고립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쪽으로 좀만 올라가서 만주나 몽골 쪽 가면 막 싸우고 섞이고 사람도 섞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덜한 편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좀 폐쇄성이 있죠. 일본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항상 이슬람사 할 때마다 오늘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 민족주의 벗어라. 민족주의 갖고 있으면 이슬람사 못 본다. 제 수업 시간에 외국 애들이 많거든요. 뭐 카자흐스탄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니네
민족주의 함몰되면 이슬람사는 전혀 안 된다. 예. 왜냐면 지금 그 똑같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이뤘던 사람들이 옛날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즈벡 사람들이 우즈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틀을 넓혀주는 역사 공부. 제가 사실은 이슬람사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넓어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못 느꼈던 역사 공부할 때 넓어진다고 그럴까요? 아 그리고 내 거를 버리고 간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 민족주의를 고양을 해서 국사를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근대의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튀르키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라크는 고대 바빌로니아. 그런데 민족주의하고 여기서 뭐가 싸우냐면 민족주의를 깨려는 이슬람주의하고 붙어버려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역사 자체가.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실 저도 뭐 지난주에 미국 가서 좀 다 오랜만에 또 코로나 끝나고 처음이죠.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학생들이 되게 열띤 토론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우리의 역사 강조하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왜 중요한지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위대하다는 것이 일종의 전제처럼 되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나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 한국 좋아한다.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다 좋아하는데 한국 역사만 들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혈통이 없어 보인다. 제발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다오라고 저한테 정말 한국을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던데 저희가 좀 오히려 민족주의를 벗어날 때 정말 한국사는 매력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역사를 보답니다. 역사는 그 시대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시대를 지금에 갖고 와서 잣대를 들이밀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네 분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입니까? 저는 그 국내 튜리크 연구하시는 그 선배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박 선생은 유연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생긴 게 유연족. 근데 저는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쓴 사람 그 시대부터 언제부터는 아닐까요? 인종보다는? 후기 구석기 시대 15,000년 정도부터는 순수한 한국인은 아닌데 일단 예컨대 우리 한국어 계통부터가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 우르알터 이야기도 했지만은 요즘에 많이 부정하죠. 분명어는 상당히 인도 유럽어는 약 6,000년이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형성되어 왔었고 빙하기 끝날 때부터 독특한 지리 환경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로는 꽤 보이거든요. 연속성들이 한국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엄밀히 한반도의 하나의 특성에 맞는 사람의 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 그게 맞겠지만은 그것을 우리라고 맞냐 하면 그것도 3박 4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우리 막 발해 역사 가지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한국을 좋아하던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책자 보니까 발해가 한국사인 이유는 상층부가 고구려 계통이고 하층민은 말갈인인데 상층민이 고구려인이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팬다. 맞냐? 맞아요. 그러면은 당신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는 일본사냐 한국사냐?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이 저를 막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로 아니 그냥 너무 이제 한국 궁금해서 막 찾아보는데 몇 개 안 되는 책이 그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또 좀 일반적인 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역사를 하지 않고 21세기 한국인이 알아야 할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우리라는 것이 설정되는 어떤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를테면은 이 우리라는 것은 집단 정체성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혹은 뭐 문화를 공유하는 그 차원에서도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우리라는 범주를 극단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단계 전체를 다 우리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범주가 그 공간적인 부분이었던 것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출신지는 분명히 외국이고 또 이름조차도 외국 이름인데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 이집트 사회 내에서 상당히 상류층까지 올라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파라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부여했었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영역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적응해서 살아가면 너도 이집트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훨씬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기원전 5세기의 그 기록을 보면 헤로도투스가 쓴 기록인데 이집트인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요. 신탁이 내려온 그 내용을 보면 엘레판틴의 섬이라고 하는 이집트 남부의 섬이 있어요. 그 섬 이북에 살면서 나일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이집트인이다라고 신이 이렇게 범주를 정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공간에 관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한반도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에 살아왔었던 뭐 시간적으로 스케일이 뭐 크게 넓히면 구석기 시대 때부터겠죠. 살았었던 모든 그 인류 종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라고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예컨대 이제 일본 열도가 있으면은 지금의 나라 교토 오사카 사람들이 일본 역사의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우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한테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야마토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거든요. 전함 근데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그 야마토에서 전함 이름이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야마토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산촌이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거는 공간에 이제 구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슈라고 하는 우리 잘 가까운 섬에 반 정도 나눠서 이쪽은 어느 순간에 이제 야마토 사람들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슈의 가장 남쪽에 이런 쪽은 하야토라고 불러가지고 동물로 하면 개예요, 개. 개의 인종이다 이런 말로 편견을 가지고 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지금 나라 교토 오사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도쿄가 있고 동북지방 센다이가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지금의 동북지방 센다이가 있는 이쪽은 에미시라고 칭해가지고 새우 하자를 쓰고 하인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수염난 새우 인간. 이제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세계 섬이 야마토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홋카이도의 아이누라고 말씀하신 야마토가 아니고 일본 국민이 되는 거죠. 또 오키나와가 마지막에 이제 일본 국민이 되는 거죠. 배우인들이랑 개인들은 그래도 조금 억하 감정이 좀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 안에 사는 일도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걔니까 이제 뭐 지키는 거, 용명함 이런 거는 또 이제 군사나 이런 쪽에서 그 사람들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렇게 팽창되어 가다가 이제 한국도 식민지 만들어서 이제 한국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다가 만주에다가 또 만주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때 또 갑자기 또 뭐 오조 협파 내세우면서 튀었다가 다시 사라지고. 근데 유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유물을 딱 해냈을 때 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물 중에서도 딱 발견하셨을 때 이게 그냥 정말 정보로서의 희소성도 있지만 유물 자체로서 어떻게 이런 유물을 그때 당시에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유물 자체로서의 너무 대단한 유물을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의 또 감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은 고대에 잃어버린 기술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있었어요. 정말 많았었거든요. 한국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그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그 문양을 새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0.3mm, 샤프심보다도 더 얇은 게 하나의 거울에 13,000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최근에 하나 또 나왔어요. 그걸 능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세한 정교한 예술품이 2016년도에 우리 그 경주에 옛날에는 안압주라 불렀죠. 월지 거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파다가 덩이 몇 개 나와가지고 흙을 파다 저희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만하게 뭉쳐있는 그 좀 황금빛이 나와가지고 그걸 딱 폈더니만은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아요. 딱 이게 4cm, 1.2cm 정말 요만한 것을 그거를 핀셋으로 다 폈죠. 폈는데 거기에 와 지금 그림 나갈 텐데요. 진짜 아름다운 두 비둘기가 딱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황금이에요. 황금인데 심지어 순도가 99.9%. 오. 근데 이게 신라금관도 그렇게 안 나와요. 신라금관도 80% 이상 안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하나를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두께가 놀랍게도 0.05mm예요. 이거는 아까 단위세문경 0.3mm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미세한 거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mm 정도 되는 요만한데 선이 6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고 그렇지?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더 큰 문제. 이거 60개 선을 막 그리면 누가 이거 알아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는 미스터리를 못 풀었는데 몇 가지 고고학자적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게 월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신라의 가장 높은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철필 있죠? 이게 날카로운 철사 같은 거를 정말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으면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돋보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돋보기를 썼을 것 같긴 한데 어떠한 돋보기를 확대했을까? 이게 무슨 뭐 사이보그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보겠어요? 그냥 돋보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밀이면
현미경 수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요. 요즘에 보면 중국이나 한국도 있지만 이렇게 쌀 아래다가 뭐 공예하는 미세 공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었는데 이거를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근육을 움직여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쌀알공예 하시는 분들도요, 확대경이 이런 걸로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신라 때 거울도 지금의 유리 거울이 아니라 반딱반딱 닦는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물을 이용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가설이에요. 증명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청동 거울을 봤을 때 이 0.05mm 정도의 미세한 공예가 쉽게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현대 장인들한테 여쭤봤더니만은 나는 복원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옛날의 기술이 지금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거죠. 아니 그 사람은 왜 요만한데 그 화려한 것을 그렸고 어디에 붙였을까? 아마도 그거는 금 자체는 얇은 판이기 때문에 우리 알미늄 호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어딘가에 붙였던 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게 보여준다고 한들 돋보기가 없는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넣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신께 바치는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기술의 혼을 담아서 아마 이거를 자신의 분신처럼 갖고 있다가 남 몰래 버리지 않았을까 정도가 현재 제 갖고 있는 가설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아무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0.05mm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대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새도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게 새가 종류가 나와요. 몇 비둘기예요. 왜냐면은 둘이 머리통 이런 게 완벽하게 묘사가 되었거든요. 0.5mm면 요만한 건 100원짜리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전체가 거대했는데 일부 편이냐? 아니요, 이게 다예요, 그냥. 그 자체로서 예, 완성. 그러니까 어딘가에 제 생각에는 옷이나 나무나 자기 갖고 있는데 붙였을 거. 그렇죠. 그 정도면 반지나 목걸이나 막 이런 데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된 게 무덤이 아니라 건물지 안쪽에서 발견됐어 우연히. 아마도 이 만든 사람이 자신만의 부족같이 그러니까 내 이 기술을 누가 알아줄 수가 없는 정도 자기는 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라의 미켈란젤로가 나온 것이죠. 저도 이해한 게 불가능한 경지의 기술은 종교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단위생문경도 마찬가지인 게요. 0.3mm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뒷면이에요. 거울을 딱 걸고 있으면요. 이 안 보이는 부분에 그 무늬가 딱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기술로 신과 맞닿았다. 그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과 맞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술이었어요. 그거보다는 더 크긴 하지만 백제 금동 향로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재현 못할 걸요? 지금 기술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인간의 역사는 사실 망각의 역사예요. 저희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러시아가 또 수학이 유명한데 제가 또 러시아 수학 신동설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유물 중에서 주판이 있었어요. 주판. 아무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배웠었거든요. 우리 문화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제가 딱 해서 해주니까 갑자기 무슨 외계인이 온 듯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말 탈 때 수많은 용어가 있었어요. 말 채찍이라든지 고삐 당기는 기술 차의 발명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무슬림 세계 가면은 기가 막히게 장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람 안 쓰고 이게 아라베스크 무늬로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인 게 한국은 청동기 시대부터 보면 이렇게 거대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중국 청동기 거대하고 일본도 거대하고 베트남도 거대한데 한국은 작아해서 이만 별거 없어가 아니라 저희는 철저하게 소규모 소형 집약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이게 8세기 때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기술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자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만드는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핏줄을. 우리는 반도체 강국은 이렇게 해서 팔아먹잖아요.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팔아먹기 힘들어지고 돈을 벌기 힘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뭐 미술사나 있는 전공은 아니지만 한국 종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착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다라는 말. 한자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 말에 자연스럽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렇죠. 의미가 좀 다르죠. 내추럴이라는 그 단어. 네. 중국도 자연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우리처럼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사찰 문화도 그렇고 정원 문화도 보면은 일본은 아기자기해서 보면은 5분만 되면 지식합니다. 느낌에. 중국은 너무 커가지고 압도하고요. 우리는요 자연과 어울려져서 최대한 자연과 맞춰서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적 감각이 확실히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미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 얘기 제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아버지가 쓰는 칼이 딱 모양이 칠지도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귀한 유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백제가 이미 정말 오랜 연구를 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아는 것이 백제에서 하사한 물품이다. 근데 아직도 임나서를 얘기하는 일본 학자들이 있다면서요? 칠지도는 말 그대로 사진으로 보시면은 육지도처럼 생겼죠? 본체가 있고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래서 다 합해서 이제 가지가 6개 있고 본체가 있어서 7개의 가지다.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후대의 상식으로는 칼도자를 쓰는 거하고 검자하고 구분하시잖아요. 양날에 지금 검이라고 하고 단날에 이제 도라고 하는데 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칠지도는 양날이에요. 실제 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근데 최소한 4세기 단계에는 양날도 도라고 했다는 건 그건 물적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요는 그게 이제 백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거는 앞에 뒤에 명문 한 60자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거는 뭐 100% 팩트죠. 그게 이제 언제 갔느냐는 일본석이라고 하는 문헌 속에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372년조에 백제왕이 칠지도하고 칠자경 거울에 7개 점이 있는 요 2가지를 이제 바쳤다. 헌자를 써놨어요. 한자로는 헌상이 헌자를.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에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얘가 이제 교과서도 보니까 칠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헌상을 지금 교과서도 헌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로 보냈다 정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거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반영된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이거는 진짜 일본이 교과서에 그거를 실었다고 하는 건 네.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 전에는 당연히 헌상이었죠. 백제에서 두 손으로 바쳤다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었는데 지금 그 세용모라고 하는 우익 교과서에도 직접 헌자는 안 써놨어요. 보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인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과서 속에 칠지도 관련 설명들을 보면은 이 행간에 뭔가 4세기, 5세기, 6세기 단계에서 일본의 야마토 왕권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보다는 정치적으로 한 수 이였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공부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교육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헌상설과 같은 이제 인식으로 칠지도가 교육될 수도 있고 상하의 관념이 없는 백제하고 일본하고 뭐 370년대부터 660년까지 뭐 300년 동안 거의 뭐 형제 같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인데 기술력 차이는 백제가 훨씬 우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철기 기술이나 이런 거는 뭐 최첨단이었죠. 그 370년 단계에서 그런 칠지도를 만들 수 있는 뭐 동아시아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후진 국가에게 헌상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쓴다는 건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자기 나라 이야기죠. 역사에서는 그렇게 쓰죠. 예컨대 뭐 아편 전쟁 당시에 청나라도 영국이 조공받치러 왔는데 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문제는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는 거품이 낀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얘기되는데 저는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고 있었는가? 중국과 한국에서 이제 선진 문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본 자체에서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밟고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한국은 뭐 더럽고 정체성 뭐 발전 안 됐고 그렇게 왔는데 잠깐만 그 전까지 자기네 문화의 기원주를 봤었던 동네잖아요. 근데 갑자기 식민지 만들었다고 쟤네들 뭐 진짜 저기 미개한 사람이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억지로 만들어낸 게 기마민족설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근대에 맞게 역사를 만들면서 계속 모순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임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대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하다못해 차이나타운 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한국을 식민지를 만들 때 그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식민지가 합리화된다. 기본 출발은 역사를 철저하게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헌상이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시절에 내부 결속용으로 강조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이제 그 시당하신 말씀인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해당하는 책이 일본의 이제 기기라고 약칭하는 712년의 고사기, 720년의 일본서기, 일본 최초의 이제 관찬 역사서인데 이 이제 720년 단계 역사서를 만들 때 이제 목표가 뚜렷하죠,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진시황의 율령과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성능 법전을 만들거든요. 이게 701년의 대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끔찍한 거는 대보 율령 속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상대하면서요 중국하고 한반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간의 의전, 중국하고 율령국가 일본은 격이 같다. 전문 용어로는 인국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웃 나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제 701년 단계는 한반도는 번국이다. 울타리의 나라, 변방의 나라, 자리매김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전에 근거해가지고 역사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720년에 만든 역사서. 그러면 이제 701년 단계에 일본하고 상대국 중국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깔아놨기 때문에 중국은 차치하고 그러면 한반도는 언제부터 아랫나라였느냐 하는 거를 역사서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370년대에 신공항우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픽션. 그래서 잘 아시는 삼한정법, 신라정법, 신라 복속의 얘기가 일본 서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을 당시 최고 지배자층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일본서기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조선왕실로 계속 이제 지배자층이 읽어 나가는 거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지배자층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록이 나와도 사실은 그 기록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자체로 신뢰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항상 이제 뭔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혹은 뭐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록 자체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고대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파라오 뭐 람세스요? 그다음 투탕카멘. 투탕카멘 그 어떤 기록에 근거를 하면 투탕카멘은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워버려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왕국 시대 19왕조 시대 때 쓰여져 있는 이런 어떤 왕명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왕명표 상에서 투탕카멘은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부터 해가지고 거의 3대 정도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호레메브라고 하는 파라오를 아메노테프 3세 바로 뒤에 붙이는데 그 중간에 3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맥락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기록을 쓰던 당시에는 그 어떤 시대 특정한 시대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지워버리죠. 그렇지만 나중에 고고학적으로는 등장하는 거죠. 그 상황들이. 이게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시나리오를 짜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사를 이렇게 짜는 게 맞겠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다른 나라들도. 인간은 객관을 지향하지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심이 들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어떠한 근대적인 사학이라는 자체가 등장하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뭐 역사형을 랑케 이야기한다고 이게 기껏해 200년, 3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분들이 억지로 거짓말을 쓰려고 한다기보다 그게 원래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지식을 갖고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21세기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썼을 거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말이 아니라 저희 이슬람 역사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가요. 10세기 초반에 세상을 떠났던 아따바리. 이분은요. 모든 예언자의 불리한 기록도 다 적어요. 진실만을 적는다라는 게 이게 현재는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적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더 짜증나요. 왜냐면요. 너무 자기한테 들은 얘기는 다 적거든요. 그럼 그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래놓고 그러면 결론을 내주길 바라는데 오로지 알라만이 하신다. 알라와 알람. 예, 이게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식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 그 지금의 우리 역사관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율령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추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거짓말을 써야 되냐? 여기 야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여왕을 하나 만들자. 이거는 진짜 그냥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701년 단계에서 한반도는 중국에 대한 이제 자리매김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예컨대 이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하고 일본하고 처음으로 이제 국가 간의 예교를 맺은 게 가야거든요. 김해의 금강가야. 금강가야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또 일본하고 300년 동안 그야말로 형제 같은 관계를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금강가야, 대가야를 멸망시킨 게 신라야. 또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게 신라야. 그 신라에 대한 악감정이 일본 서기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배자층들이 이제 1182시족이 이제 내노라한 명문 집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자기들의 계통 하늘에서 왔다, 천황가의 후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외부에서 왔다, 한반도나 중국에서 왔다. 이 계통이 3분의 1이거든요. 소위 우리 뭐 도래계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하여튼 뭐 일왕이라고도 하고 덴노라고도 하고 그분. 근데 이 덴노가 인정했잖아요. 네. 우리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양의를 한 지금 이제 레이와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천황의 아버지가 헤이세 천황이잖아요. 이 천황이 2001년에 12월이 이제 그즈음이 이제 한일 공동 월드컵에 조추첨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천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터부가 있어요. 하나는 천황의 출자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땅에서 왔다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사회 내부에. 또 하나는 천황이 잘했다 못했다. 책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황은 책임도 없고 그렇지. 어디서 왔는지도 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죠. 전쟁의 책임은 천황한테 있는 건데 그 책임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불문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황이 나서서 자기의 과거에 애갓집을 따져보니까 해안 시대를 열었던 교토 시대를 열었던 50대 한무 천황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천황이 한국에 대한 뭐 끊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701년 그 대보율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 만들기 이전에 일본에서도요 한반도에 대해서 엄청 좋은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가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매화꽃을 좋아했다가 사쿠라꽃, 벚꽃으로 좋아하는 게 바뀌면서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천황이 그 애정을 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바뀌면서 한반도 멸시가 됐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신천성시록이라고 하는 이 족보집에 소위 이제 출자 세탁이 되는 거예요. 백제에서 온 사람이 분명한데 신라에서 온 사람이 분명한데 815년에 만들어진 족보집에는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의 후예, 한나라 고조 유방의 후예 이렇게 세탁이 되는 순간이 한반도에 대한 멸시관이 이제 극도화되는 일본 사회 내부에 그런 좀 변화가 거기서 있습니다. 족보 세탁, 신분 세탁이 되는군요. 네네. 사실은 이쯤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는데 할 말이 더 남아. 그래서 보너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성씨가 정말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저희가 잠깐 드렸었거든요. 성 자체가 가장 일반적인 게 아버지 이름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의 목적은 식별하는 것이지 옛날 전통 사회에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 부르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옆에 나라 가면은 누구 아들 누구니라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러시아 말로 보면은 프나 니은으로 끝나는 게 다 그 뜻입니다. 성에 붙는 거예요. 뭐 차라리 크프 이렇게 예, 끝나면 이바노프, 고르바초프 그게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들이죠. 아들이에요. 고로바의 아들입니까? 고르바치가 이제 그 곱추라는 뜻이거든요. 등에 굽은 사람은 고르바라고요? 고르바치. 푸시키는 대포. 니은으로 끝나 니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젤렌스키 있죠. 젤렌스키도 아마 이제 녹색의 사람이었는데 스키는 무슨 의예요. 프로 끝나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이 아니면은 스키로 끝나요. 차이콥스키도 정통 슬라브인은 아니었을 공산이 크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유태인 아닙니까? 이미 성의 출신이나 그 대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만 약간 특이하게 일부 성이 다 몰려 들어가 있는데 다양성이 일단은 좀 많이 그러면 한국은 성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 아버지 뭐 이런 거를 가르기가 좀 그렇고 그냥 그런 성 이런 느낌인데 러시아나 이쪽 북동 지역은 약간 그 느낌을 아니면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을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느낌이네요. 아까 이 일본 이야기할 때 뭐 에미시는 새우, 게 아주 멸칭은 또 아닌 게 그냥 그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도 동네에 야야 그 방앗간집 있잖아. 그러면
방앗간집 내 아들 이걸 그냥 이름으로 쓰면 그게 그 아들로 하면 방앗간집 아들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존칭이라고 있죠. 누구누시 할 때 러시아는 존칭이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푸틴은 이름이 블라디미르인데 그 사람 아버지 이름도 블라디미르예요. 그래서 푸틴을 사적으로 만나면은 푸틴이 이랬다가는 뭐 이제 홍차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고 블라디미르 비치해야 돼요. 블라디미르의 아들 블라디미르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칭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가계를 내가 존중한다. 예. 그 스코틀랜드 성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모르는 게 맥도날드예요. 도널드의 아들입니다. 맥일 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 맥일이거든요. 길의 아들. 맥킨토시 하면 그러면 그 골프 선수 맥길로이도 길로이의 아들이에요? 그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이제 쓰였던 것은 더 과거고 이게 하나의 이제 성이 되죠. 꽤 오래전부터 성이 돼버린 거죠. 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슬림 세계에서는 성은 19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성이 없었어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누구의 아들. 제가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제 이름은 알리예요. 알리라고 불러요. 근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이 후세인이면 저는 그 다음부터 아부 후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결혼하니까 제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찬이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아부 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인데 아들이 후세인이면 아부 후세인. 후세인의 아빠? 예, 후세인 아빠. 그러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 그냥 알리가 되는 이름이에요? 거죠. 제 아들이 후세인이잖아요. 그러면 후세인은 사람들이 부를 때 후세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이분 알리 아들이니까 이분 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둘 다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그러면 둘 다 이름은 모르네? 이름은 어렸을 때 부르지만 나중에 크면은 이름을 안 부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무슬림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쿠냐라고 해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알리고 제 아들이 후세인이고 제 아버지가 무함마드잖아요. 그러면 아부 후세인 알리 이분 무함마드 이분 뒤에 계속 붙여요. 할아버지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면은 바그다드에서는 바그다디.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아빠인 누구 어디에서 온? 그래서 그게 우리 왜 옛날 코미디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가 그게 원래 아랍에서 그게 독일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칼 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아바타 같은 카라벤 넨치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막 쿠르디스탄 지금은 그게 터키하고 뭐 그쪽을 막 타는데 이 사람을 도와준 현지 쿠르드인이 있어요. 베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풀네임을 안 불러주면 움직이질 않아. 이 사람이 못 들은 척 계속 이 사람이 풀네임이 나오는데 하치 할립 오마벤 하치 아불 아바스 이븐 하치 다울 알 가사라까지 불러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냥 걔랑 안 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다못해 물을 어디 가져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풀네임 안 불러주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1920년대 이후에 성을 만든 게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타투르크입니다. 아타투르크가 만든 성이에요. 아타 하면 아버지고 튀르키예의 아버지라는 성을 만들었어요. 튀르키에서 처음으로 만든 성 1호고요. 그 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도 성을 다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도네시아 친구가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은요 성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여권을 만드는데 제 친구가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외국에 나갔을 때 그거 확인 안 되면 입국 그거 예, 그래서 성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만들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성은 너 아버지 성이냐? 아니 그냥 내가 만들었어. 그게 의외로 많아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성이 없어요. 그래서 몽골은 아버지 이름이 그냥 성이 돼버려요. 저 여권 저랑 제 아들 딸만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여권을 잘못 만들어서 HER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집안과 저는 성이 달라요. 보통은 HEO라고 만들거든요. 근데 HER로 하면 되게 쉽지 않을까? 미국 사람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요 제 여권을 볼 때마다 her? Yes, I'm her. 난 your her.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안은 이제 애들 낳으면 다 헐리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아랍권에서 사용되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호칭은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집트라는 겁니까? 그 시작은 모르겠는데 이집트에서도 그렇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집트의 이제 귀족들 중에서 이제 아멘호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멘호테프가 엄청나게 많아요. 왕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이 이제 하프의 아들 아메노테프라고 보통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아메노테프라고 이름을 쓰고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의 누구누구의 아들은 이제 싸 하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싸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뒤에다가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이면은 약간 소유격이 돼가지고 싸 하프 이러면은 하프의 아들 아메노테프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특별한 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로도 조금 이제 헷갈리면 별명을 여기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불리던 하고 이제 별명을 이제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단단했던 사하프의 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에게 사랑을 받은 뭐 이런 식의 별명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재밌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